왼쪽에 있는 지도는 상해청년당 당원들의 1919년 1월 하순부터 2월까지 동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고 상해 신한청년당의 당원들이 그야말로 동아시아 지역을 누비면서 뭔가를 도모하고 있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일단 돈을 모으고요. 아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돈 좀 내시오. 돈을 모으고요. 거사 자금을 모으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조직하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이 1919년 2월 8일 도쿄 유학생들이 벌인 28 독립선언으로 첫 번째로 가시화되었고 그로부터 한 20일 뒤에 국내에서 3.1운동에 불길이 타오른 거죠. 자, 아까 소개한 여운형의 도쿄 방문입니다.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고요. 제국 호텔에서의 연설, 자파니즈 어드버타이즈라는 일본에서 발행되던 영자 신문에 영어 신문에 실린 요약문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여운형과 같이 도쿄를 방문한 동지들이고요. 주로 통역을 맡아서 하던 사람들입니다. 여운형이 아마 일본어는 능숙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통역을 대동을 했고요. 뭐 첫 연설 요약문의 첫 구절만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일본이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면 아시아에 구름 한 점 없는 평화의 시대가 목전에 도래하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여운형이죠. 조선을 독립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딴 거 필요 없다. 조선 독립시키면은 아시아에는 평화가 올 거다. 여운형의 논리라는 겁니다. 당시 일본과 중국이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충돌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중국이 지금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하는 눈으로 보고 있다. 중국을 침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의심을 지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조선을 독립시키는 거다. 그러면 일본이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일본과 중국의 사이도 좋아질 것이다. 그럼 동아시아에 평화가 올 것이다. 동아시아에 평화가 오는 지름길은 조선을 독립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조선을 독립시켜라. 간단 명료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는 조선을 독립시켜라. 라고 일본 정치인들에게 요구를 했는데 뭐 당연히 이런 요구는 받아들여질 리가 없죠. 근데 어쨌거나 조선의 독립이라는 것이 한 유력 청년 독립운동가의 입을 통해서 일본 제국의 핵심부에까지 전해졌다는 사실이 의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년 전에 이 도쿄 제국 호텔에 여운형의 일본 방문을 소재로 발표를 하면서 이걸 도쿄 항쟁이라고 불렀는데요. 총을 들고 항쟁한 것은 아니지만 말로서 항쟁한 것이다. 그래서 도쿄 항쟁이라고 부른 적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여운형은 1920년대 초 이르쿠츠크바 고려공산당 상하이 지역 책임자로 활동하면서 1921년 말 러시아 이르쿠츠크에서 열릴 예정이던 극동민족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김기식과 함께 몽골을 거쳐서 러시아로 이동을 했습니다. 1922년 1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대회에서 의장단의 일원으로 활동을 합니다. 1930년대 이후에 이제 주로 국내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1933년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되게 당시 일본 일제 감옥이 워낙 열악해가지고 죽거나 병신이 돼서 나오는 데입니다. 감옥에서 옥사하신 분들도 많고요. 감옥에서 얻은 병 때문에 나와가지고 금방 돌아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여운형은 특이하게도 감옥에서 나와서 찍은 사진인데 몸이 건장합니다. 타고난 체력인 것 같아요. 현대철봉운동법이라는 책자의 모델로 찍힌 사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조선체육회 회장을 지냈고요. 조선중앙일보 사장으로 있으면서 국내에 뜻있는 사람들과의 교류가 굉장히 활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몇 장의 이제 증거가 남아 있는데 오른쪽에 위에 있는 사진은 당시 국내 독립운동 국내 유력한 인물이던 조만식, 안창호 이 두 분과 찍은 사진이고요. 세 분이 찍은 사진 가운데가 안창호 그리고 오른쪽이 조만식 그리고 아래 있는 사진은 송진우 동아일보 사장을 지낸 송진우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건 조선중앙일보 일장기 말소 사건의 증거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원래 사진인데 가운데 있는 일장기를 지워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무사 통과가 됐다가 나중에 발각이 돼가지고 조선중앙일보는 폐간에 이릅니다. 조선건국혁명을 1944년에 결성했는데 일제강점 말기 대표적인 국내 비밀결서, 규모도 가장 컸고 대표적인 비밀결서라고 평가됩니다. 해방 후에는 좌우합작과 통일정부 수립이 여운형 정치활동의 핵심 화두였습니다. 여운형의 그 정치활동에서 굉장히 두드러진 게 뭐냐면은 대중연설을 굉장히 잘했다는 겁니다. 그 대중 앞에서 사자오를 토하는 사진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대중연설을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1945년 8월 16일 해방이 된 바로 다음 날 휘문고보, 지금 휘문고등학교 교정에 찾아가서 굉장히 많이 모인 사람들 앞에서 한 연설 사진입니다. 위에 있는 사진은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소련 측 대표로 서울을 방문한 스티코프 장군과 악수하는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자화합작위원회에서 활동한 인물들 사진입니다. 그 여운형이 암살당하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혁명가는 침상에서 돌아가는 법이 없다. 나도 서울 한복판에서 죽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의 죽음을 예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견할 수밖에 없었던 게 해방 직후부터 실제로 암살로 사망할 때까지 여운형이 무려 12번의 테러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난 테러로 죽을 것이다라고 본인 스스로 예견을 한 거죠. 왼쪽에 있는 사진 가운데 위는 여운형이 살던 집인데 테러를 당해서 파괴된 사진이고요.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여운형의 혈이 암살당할 때 입고 있었던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 혈을 보면은 여운형이 남긴 대표적인 말이 뭐냐면 네 글자입니다. 혈롱어수. 피는 물보다 진하다. 여기서 피는 민족을 가리킵니다. 민족은 그 누구도 갈라놓을 수 없다. 이념 이런 걸 다 떠나서 우리는 한민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 정부를 세워야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혈롱어수. 여운형 장례식 사진이 꽤 많이 남아 있는데요. 여운형이 영정 사진을 들고 있는 것은 조선중앙일보 폐간에 계기가 됐던 일장기 말소 사건에 계기가 됐던 송기정 선수입니다. 송기정 선수가 영정사진을 들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장례를 치렀는데 당시 여운형의 장례를 인민장애로 불렀습니다. 여운형이 인민이란 말을 좋아했거든요. 이때 인민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인민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일제강점기의 인민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국민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민장으로 치러졌고 많은 사람들이 여운형의 장례식에 참여했고 여운형의 운구를 따라갔고, 그래서 이제 증거 사진이 남아 있는 거고요. 여운형 장례식 때 쓰였던 만장이 지금 양평에 있는 몽양 여운형 생가기념관에 이제 소장이 돼 있는데, 그 만장에 보면은 여기도 보입니다. 근로인민의 최고 지도자, 세계 평화의 위대한 공헌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여운형은 죽은 다음에 수유리의 묘소가 꾸려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흔히 수유리 애국지사 묘역이라고 부르는, 한 분 한 분씩 모시기 시작했는데 그분들이 다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어서 그냥 수유리 애국지사 묘역이라고 불리는, 제가 그 근현대사 기념관 관장을 지냈다고 아까 양력을 소개했는데, 근현대사 기념관이 바로 이 수유리 애국지사 묘역 근처에 있습니다. 근현대사 기념관을 수유리 거기에 세운 이유가 바로 수유리 애국지사 묘역 때문에 그랬습니다. 수유리 애국지사 묘역에 모셔져 있고요.
여원형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이 한마디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유명한 가원영 목사가 한 말인데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남북 통일을 하고 세계 속의 한국이 될 경우 과거 인물 속에서 지도자 모델을 굳이 찾으려고 한다면 나는 단연코 여원형이 그 모델감이라고 말할 것이다. 이 한마디로 집약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규식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두 차례 걸쳐서 건국훈장을 받았고요. 여원형 전집이 출간됐고 여러 종류의 평전이 나왔고 또 위인전이 나왔습니다. 몽양 여원형 생가기념관이 세워졌고 해마다 추도식이 열리고 기념 학술회의가 열립니다. 여원형은 서원은 뒤늦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서원은 뒤늦게 됐지만 2021년 8월에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원형은 지금 뭐 일부에 의해서는 여전히 빨갱이라는 비난이 대상이 되긴 하지만 많은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여원형은 우리 역사 속에 살아있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살아있는 인물이 됐다.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독립운동과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여원형은 살아있는 인물이 됐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민원식의 경우에는 가장 특이한 경력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게 3.1운동을 적극 반대했다는 겁니다. 재밌는 거는 3.1운동이 일어난 직후에는 친일파들은 주로 항구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혹시 아시나요? 민족대표 33인에 이른바 친일파도 끼워 넣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친일파 가운데 일부를 민족대표 33인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왜? 조선의 독립은 모든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윤치호나 이런 친일파들도 이름을 넣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다 거절했습니다. 그나마 기특한 건 밀고 안 한 겁니다. 아마도 추이를 보려고 했겠죠. 어쨌거나 교섭의 대상이 됐던 친일파는 다 거절을 했고요. 3.1운동이 일어나니까 독립선언과 만세시위가 일어난 직후 4월 달까지는 진짜 극악한 친일파들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3.1운동이 망동이라고 일부 무지한 자들의 망동이라고 첫 번째 극언을 한 인물이 바로 민원식입니다. 이완용과 민원식이 총대를 메고 망동이라고 규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민원식이 그랬습니다. 매일신보에 세 차례 걸쳐서 기고를 하는데 이것도 짧은 글이 아니라 연재되는 글, 며칠에 걸쳐서 연재되는 긴 글을 기고합니다. 그런데 긴 내용을 다 소개하지 않을 텐데요. 어쨌거나 매일신보에 세 차례에 걸쳐서 글을 기고하고 이 가운데 두 번째, 세 번째 게 경성일보에 일본어로 번역이 돼서 실립니다. 자, 보십시오. 첫 번째 매일신보 기고문이 3월달입니다. 3월달에 있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기고문은 4월달입니다. 4월달에 기고한 게 경성일보에 번역돼서 실립니다. 약 한 달 정도의 차이가 있죠. 요 한 달 사이에 일제가 민원식이라는 인물에 본격적으로 주목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기고문이 매일신보에 실리니까 그걸 바로 경성일보에 번역해서 싣습니다. 당시 일제로부터 장래가 밝은, 장래가 기대되는, 키워야 될 친일파로 주목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기고문에서 민원식이 주장한 것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조선의 독립은 불가능하다. 뭐 조선의 독립이 가능하다고 봤으면 친일파가 되지도 않았겠죠. 조선의 독립은 불가능하다. 승산도 없다.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냥 독립 요구하지 말고 일본 제국의 실정법 테두리 안에서 조선인이 누려야 될 권리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 권리가 뭐냐? 참정권이다. 이제부터 망동하지 말고 참정권 청원이나 하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일본에 대해서도 참정권을 줘야지만 조선인의 망동을 막을 수 있다. 만세시를 막을 수 있다. 그러니 조선인에게 참정권 더. 만세시
3.1 만세 시에 참여한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실현하는 도구로 쓰려고 했던 것이 민원식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원식에 대해서 조선총독부는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조선총독부 경부국장 마루야마가 협성부락부나 국민협회 같은 참정권 청원단체를 만드는 것을 후원을 했고요. 사이토 마코토가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문화정치라는 구호 아래 조선어신문, 한글신문 발간을 허가하는데 첫 번째로 허가한 것이 바로 국민협회에서 내던 시사신문입니다. 국민협회에서 내던 시사신문을 제1호 한글신문으로 허가를 합니다. 그리고 1920년대 초 관제를 개정하면서 민원식을 비롯해 8명의 국민협회 회원을 중천 부찬위로 등용을 합니다. 전체 27명인데 8명이면 3분의 1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국민협회를 사실상 조선총독부가 일제가 조선을 식민 지배하는데 파트너, 정식 파트너는 아니지만 파트너처럼 이용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거죠. 그러면 이 당시 이제 민원식이 자기 주장을 좀 더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서 말을 만들어냅니다. 신일본주의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국민협회 창립 취지서에서 하나의 국가를 주장하는데 이 하나의 국가가 당연히 일본입니다. 조선은 독립된 국가가 될 수 없다. 하나의 국가, 일본 안에 포섭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의 국가를 지향하면서 신일본주의를 표방하는데 한 문장만 읽어보면 일선민족. 일본과 조선민족은 병합의 사실을 존중해야 하며 조선민족은 대일본 제국의 국민이기에 반국가적 사상을 품거나 조선의 독립을 계획하는 것 등은 대의와 명분에 반하는 폭거의 다름이 아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다 망동, 폭거 막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런 민원식의 망동에 대한 반응을 여러 갈래에서 보입니다. 대표적인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만든 칠가살이라는 겁니다. 섬뜩하죠? 칠가살. 7종류의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죽여 마땅하다. 1번부터 7번까지 7부류를 열거하고 이 7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죽여 마땅하다. 죽여야 한다. 이 칠가살입니다. 임시정부 기관저로 발간되던 독립신문의 기사를 그래서 갖고 왔고요. 적의 수계. 일제의 수계는 마땅히 죽여야 되고 두 번째가 매국적. 읽어보겠습니다. 이완용 성병운동은 아직 그냥 두고 이완용 성병운동은 당연히 죽여야 되고 한인으로 새 한국의 독립을 반대하고 적의 국가에 있기를 주장하는 흉적 등이니 민원식, 선우순, 유일선 및 협성부락부 등의 추리요. 그러니까 민원식은 이미 이완용급으로 올라간 겁니다. 이 칠가살에서 임시정부가 죽여 마땅하다고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명한 사람이 10명 남짓인데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민원식입니다. 민원식은 죽여 마땅하다. 세 번째가 창기, 일제 앞잡이고 친일보 적이 관리된 자, 불량배, 모반자. 모반자는 변절자를 가리킵니다. 미주에서 발간되던 대한인국민회라는 단체에서 발간하던 신한민보의 기사에 보면은 창기로 유명한 민원식이라는 놈 이런 표현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같은 신한민보에 마땅히 죽여야 할 민원식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이미 뜻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특히 독립운동 진영에서는 죽여 마땅한 자로 이미 1919년부터 규정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대한청년단, 중국 상하이에서 활동하고 있던 대한청년단 이름으로 만들어진 경문이죠. 여기도 보면은 이완용과 민원식 등 세상에 비길 데가 없는 추잡한 무리.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친일파 이완용과 동급으로 당대에는 평가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까 여운형이 제국호텔에서 연설했다고 하는데 그 2년 뒤에 민원식은 제국호텔 앞에서 암살이 됐습니다. 제국호텔은
도쿄역에 붙어 있던 호텔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시로서는 아주 그야말로 초특급 호텔이었는데요. 제 호텔 앞에서 고별식이 열립니다. 일본에서 죽었는데 장례식은 조선에서 치르기로 해서 도쿄에서 고별식이 열리는데 이 고별식 참석자를 보면은 어마어마합니다. 대리가 참석하긴 했지만 하라 수상, 내상, 내무 대신이죠. 최신상 이 참석했고 문부상 요정으로 치면 교육부 장관은 직접 참석을 했고 고가 척식국 장관, 미즈노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일본 도쿄 경시청감 이런 사람들이 참석을 했고 특이하게 하라 수상보다 먼저 거명된 인물이 있습니다. 육군소위 엄주명과 그 부인 박찬입니다. 이 엄주명이라는 사람이 민원식의 처남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민원식 장례식 사진이 몇 장이 남아 있는데요. 일제로서는 조선총독부로서는 극진한 예우를 갖춰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민원식이 죽고 난 이후에도 때만 되면 민원식을 불러내서 뜻있는 조선이 지사가 일찍 죽어서 너무 안타깝다. 뭐 이런 글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시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신문에서 오린 사진이어서 흐릿하긴 하지만 1945년에 일제가 드디어 조선인에게도 참정권을 허용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에서 선거법이 개정이 됩니다. 보통 선거법이 개정이 됩니다. 당시 일본의 선거법이라는 것이 선거법이 적용되는 대상을 내지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거든요. 내지라는 것은 일본을 가리킵니다. 일본 이외의 식민지나 점령지를 당시 일본은 외지라고 불렀습니다. 조선은 외지죠. 그러니까 내지에만 보통 선거를 실시한다고 하니까 조선에 살고 있는 조선인은 당연히 선거를 할 수 없습니다.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는 거죠. 조선에 살고 있는 일본인도 참정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인은 참정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지에 살고 있으니까. 내지에 참정권을 준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친일파로 거론되던 인물이 박충금이라는 인물인데요. 박충금은 일본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중의원 의원을 지냈습니다. 박충금이 어디서 당선됐냐면 오사카에서 당선됐습니다. 오사카 조선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1945년에 일본이 선거법을 개정해서 조선과 대만에서도 선거를 실시한다고 법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에 살고 있는 조선인에게도 참정권이 부여되는 거죠. 그러니까 친일파들이 만세를 부릅니다. 드디어 천황폐하께서 엄청난 선물을 주셨다. 그래서 조선인 참정권 허용 기념해서 민원식 24주기 추모제를 하고 있는 사진인데요. 참정권 허용과 관련해서 한마디 덧붙이자면은 일제가 그렇게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다가 조선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다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참정권을 인정한 이유는 뭘까요? 조선인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처음에 일제가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중일전쟁을 일으켰을 때 승승장구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미국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승승장구했습니다. 근데 42년부터 전황이 불리하게 돌아갑니다. 이대로는 일본이 이길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일본인만으로는 도저히 전쟁을 치를 수가 없어요. 왜? 전선이 너무 확대돼 가지고 일본인 병력으로는 도저히 전쟁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인에게도 군복을 입히려고 합니다. 조선인에게는 참정권만 없었던 것이 아니라 군인이 될 의무도 없었거든요.
일본의 병역법에서 조선인은 예외였습니다. 군인이 될 의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조선인에게도 군인이 될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게 징병제입니다. 44년부터 징병제를 실시하기로 일본 42년에 결정을 하는데 바로 징병제를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당시 일본은 천황의 군대라고 불렀죠. 일본 군대에 입대하는 조선인이 일본 말을 모르면은 일본 군인으로서는 못하죠. 그러니까 일본어를 알아야 되는데 당시 조선인 가운데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해방되기 직전만 하더라도 30%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말을 모르는 사람들을 징병제로 군인으로 끌어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원래 조선인들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 조선인에게 총을 쥐어주면 그 총뿌리가 자신들을 향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조선인들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할 생각이 없었는데 자신들이 하도 다급하니까 조선인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여하기로 1942년에 결정하고 44년부터 징병제를 실시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징병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선뜻 일본 군인이 되기로 하면 다행인데 딴 마음을 먹으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너네들은 천황 군대의 일원이 되기에 충분한 자질을 갖고 있어, 충분한 뭔가를 갖고 있으라고 보여줘야 됩니다. 그 보여주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참정권을 허용한 겁니다. 봐, 우리가 조선인을 일본인과 똑같이 대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네들은 그 대가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줘 라는 겁니다. 실제로 1942년, 43년부터 친일파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천황 폐하를 위해서 기꺼이 피를 흘리겠습니다. 대신에 참정권을 주십시오. 그래서 일본이 참정권을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니까 천황 폐하의 은덕이 드디어 조선인에게도 미치게 되었다고 감사 축제까지 엽니다. 그 사진이고요. 하나만 더 설명을 하면은 민원식은 민씨니까 당연히 대한제국 황실의 척족인 민씨 일원이라고 생각해서 대한제국 황실, 일제강점기에는 이황실이었죠. 이황실의 인척이 아니었을까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확인되지 않는 거고요. 분명히 확인되는 것은 민원식의 장인 엄준원은 순종의 비인 엄비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처남의 사위니까 어쨌거나 뭐 인척이 되는 거죠. 민원식의 장인 엄준원과 처남 엄주명은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다고 결정한 천 여성명의 이름에 올라있고 친일인명사진에도 이름이 당연히 올라있습니다. 엄준원은 순종의 처남이고 중천 참회를 지냈고 국민협회 고문을 지냈습니다. 엄준원은 사위인 민원식이 죽고 난 다음에도 참정권 청원운동을 꾸준히 벌였습니다. 엄주명은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예비역 중위로 당시 일본이 전쟁을 벌이면서 병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한봉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을 다시 군대로 끌고 가가지고 전선에 투입시켰습니다. 그래서 엄주명은 중위로 일단 군복을 벗은 다음에 중일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시 군복을 입고 중일전쟁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일전쟁에서의 전공으로 훈장을 받았고 이런 이유로 역시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다고 결정이 된 인물입니다. 일제강점기 친일의 그 역사를 보면은 한 집안에서 친일파가 나온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독립운동가들도 한 집안에서 많이 나오지만 친일에도 피가 있어서 한 집안에서 친일파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대표적인 친일파 집안인 이완용을 비롯해서 한 집안에서 친일파가 우수수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역시 민원식도 친족은 아니지만 처가 쪽으로 역시 친일파가 2명이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마지막이네요. 항일과 친일이라는 매우 어려운 주제의 기획전시 그리고 어려운 주제의 이제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특히 친일과 관련해서 우리가 왜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구 선생이
해방 후에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성전을 위하여 글이나 쓰고 연설 좀 한 것은 문제도 되냐 아니냐 한다고 하면서 도리어 바로하는 무리를 대할 때는 구역질이 난다. 멀리 떨어진 프랑스의 드골. 드골은 프랑스에서 정권 잡고 난 다음에 나치에 부역했던 사람들을 가혹하게 일부에서는 가혹하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그것도 부족하다고 얘기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가혹한 처단을 한 것으로 아주 유명한데, 이 드골이 한 말입니다. 동정을 받을 가치가 전혀 없는 두 가지 배반자들이 있다. 머리가 우수한 지식인 전문인들과 직업적 군인이다. 지식인 전문가들과 군인들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라는 거죠. 흔히 친일 얘기할 때 이제 친일을 변호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친일을 한 거야. 살기 위해서, 또는 앞에 수식을 하나 더 붙여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친일했지. 당신이 그때 그 상황에 처하면 친일 안 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민원식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친일한 경우가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친일하는 경우가 아니라 자기 확신에 따라서, 자기 소신에 따라서 친일을 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합니다. 친일파들이 어쩔 수 없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친일했다고 하는 것은 친일파를 두 번 죽이는 길이다. 친일했다고 하더라도 확신을 갖고 친일한 게 낫지. 구차하게 죽지 않기 위해서 친일했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그것도 장사미사,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모를까. 어쨌거나 역사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이름을 남긴 사람이 그야말로 마지못해 죽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강제에 못 이겨서 친일했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그 사람들 두 번 죽이는 거다. 차라리 자기 확신에 따라서 친일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훨씬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기 확신에 따라서 친일한 아마 대표적인 경우를 꼽자면 민원식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소신에 따른 친일행위의 대가는 암살이었고, 지금 민원식은 대한민국에서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잊혀지고 일부의 사람들에게는 나쁜 의미로 이름이 남겨진 경우가 됐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그래도 원래 계획상 한 20분 정도는 질문을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혹시 못한 얘기가 있으면 질문을 받아서 답하는 과정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중 여러분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한 두어 개 정도 질문을 받고 답변 드리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마이크를 이동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임꺽정이라는 소설을 쓴 홍명희 아시나요? 홍명희의 할아버지는 친일파고 홍명희의 아버지는 독립유공자입니다. 홍명희의 아버지가 강제병합 당시 군수를 지냈는데, 강제병합 소식을 듣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관아 뒤에 있는 조금 야투막한 산에 가가지고 나무에 목을 매가지고 자정 순국을 합니다. 그리고 유서를 남깁니다. 아들들에게, 홍범식인데, 홍명희 아버지 이름이 홍범식인데 아들들에게 유서를 남깁니다. 나는 부끄러워서 목숨을 끊지만 너네는 절대로 친일하지 마라. 그리고 독립운동해라. 독립운동이라는 표현을 안 썼지만 취지는 그런 겁니다. 나라를 되찾는데 온 힘을 쏟아라. 나는 비록 이 나라를 지키지 못한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지만 너네는 절대로 친일하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싸우라. 이런 취지의 유서를 남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홍범식의 아버지인 홍승직은 나중에 중천 참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홍명희는 아버지는 독립운동하라는 유지를 남겼고, 할아버지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사실은 자기를 거둬서 보살펴준 할아버지는 친일의 길을 걷고, 홍명희 굉장히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근데 홍명희는 항일의 길을 걸었습니다.
항일이 친일보다 힘이 셌던 거죠. 이게 출생연도로 정확한 건가요? 누구요? 민원식의 출생연도.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습니다. 일단 제가 아까 그 연도를 적어놓은 거는 제가 그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에서 이제 상임위원으로 활동을 했는데 친일파가 남긴 재산을 찾아내서 국가로 귀속시키는 활동을 했는데 그 귀속 활동의 첫 번째 출발점이 뭐냐면은 그 가계도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후손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추적을 해야 되니까 가계도를 만드는 건데 민원식의 가계도를 아마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가계도에는 1886년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1886년생이라고 했는데 민원식에 호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떤 기록에는 뭐 87년이라고 나오고 막 그래서 정확하지 않은데 일단 어쨌거나 국가기관인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에서 만든 가계도에서 86년으로 되어 있으니 그냥 86년으로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식의 초기 행적에 대해서는 감춰진 게 많습니다. 이상으로 항일과 친일 100년 전 그들의 선택 제1차 특별 강의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